네, 4.15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후보들의 입은 거칠어지고 또 과거 발언까지 뒤늦게 공개되는 등 여야가 경쟁하듯이 서로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정책은 실종된 채 막말로 얼룩진 총선이라는 점이 참 씁쓸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마스크와 이제 비닐 장갑을 껴야 하는데요. 그런 불편함에도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또 국민의 엄중한 뜻을 정치권이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4년에 딱 한 번 찾아오는 기회인 총선 막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유권자들의 눈살을 좀 찌푸릴 만한 가지각색의 논란과 또 여러 가지 설화들이 지금 휘말려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안산 단월 을에 출마한 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는 사안인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김 후보가 30대 후반의 젊은 변호사이고 워낙에 또 번듯한 이미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젠더 감수성과 관련된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인권과 관련한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밝혀진 어떤 그런 방송이 비록 유료화된 어떤 방송이라고는 하나 안을 들여다보면 원래부터 어떤 성적 농담을 공공연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한 방송인데 그 안에서 마치 어떤 그 여성의 몸을 품평하는 듯한 그런 그 발언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실 뭐랄까요, 그 유권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그런 그 변호사를 새롭게 수여를 했는데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니, 그런 옛날에 전력이 있었다니 하는 그 괴리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상황을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팟캐스트에 나왔을 때 발언들이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저거를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그 여성 가슴 사진을 보고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투표가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 그리고 어제 바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부상이 됐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일단 지금 김남국 후보가 해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을 김남국 후보 쪽으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김남국 후보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제기했던 박순자 후보를 비롯해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 2012년도 총선 과정에서 터져나왔던 김용민 발언 파장에 못지않은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김남국 후보의 입장은 지금 선거 막판에 판세가 불리하니까 이걸 갖다 뒤집어 엎어 보려고 하는 네거티브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이 두 가지 시선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결국 유권자들이 내리시겠죠. 그렇죠. 내리겠지만 저는 유권자들의 그 선택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어디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젠더 간의 갈등, 더 나아가서는 이 엠번방 사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징되는 이 여성들의 그 성을 상품화하고 희화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여긴 좀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금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을 보면 결국 지금 미래통합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너무 지나치게 강성 지지파들을 의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차명윤 후보 같은 경우에 막말 같은 경우도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몇 번의 우여곡절 끝에 어제 결국 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강성
이 지지층들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예. 결단이 늦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좀 어정쩡한 태도는 네. 결국은 지금 김남국 변호사로 상징되는 조국 소 세력들의 의식한 처사다.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전체적인 득표에 어떻게 이 귀결될 것인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겁니다만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만약에 예. 사실 뭐 말씀해 결과가 안 주신 좋다고 것처럼 한다면. 네, 네. 그러니까요. 책임을 결국 지도부가 지긴 져야 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남국 후보도 뭐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었고 조국 백서에 참여를 할 정도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글쎄 여당에서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요, 지금 오늘 오전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 조치 취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했어요. 결론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인 팟캐스트에 문제 없다는 출연했지만 거잖아요, 지금. 문제 발언 안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치 취할 게 없다. 선거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오늘 덮는 오전에. 거네요. 덮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과나 뭐 해명이나 이런 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 변호사가 그러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러한 발언들을 듣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네. 이 집권 여당에서 이런 반응 보인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N번방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네, 네. 해가지고 바로 얼마나 됐었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저렇게 우리가 녹취록으로 글자로 보는 거랑 실제로 듣는 거랑은 많이 정말, 다르죠. 정말 틀려요. 체감하는 그래서 것 자체도. 예를 들면은 제보자가 보내온 자기 부인의 사진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서로 막 신체를 품평하고 낄낄대고 동조하고 이건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조치 취할 것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냥 정말 사인이라면 예. 그래 너 방송에서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공직 후보자가 되겠다는 그러게요. 사람이잖아요. 국민을 대변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러한 인식, 행동,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유권자분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또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열린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를 맹비난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를 했는데 이 정봉주 최고위원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네. 그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를 좀 비판했던 적은 있어요. 예. 그런데 즉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유권자들이 봤을 때 서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다른 쪽으로 시선이 돌리지 않게끔 만든 그러니까 시장을 크게 만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좀 더 불리한 쪽이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소수 정당들 비례 정당들보다 도리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슈화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봉주 전 의원이 자기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들은 그 도를 좀 넘어섰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그 마케팅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사람을 적시를 해서 예, 예. 특히나 민주당 일부 지도부를 적시를 예. 해서 물론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성만 예. 성만 지목을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씨, 윤 씨, 양 씨라고 예. 지칭을 하면서 내가 공격해 볼까? 나를 왜 영원히 을로 보지? 나를 왜 쓰레기로 봐? 뭐 이런 어떤 일련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맥락을 읽어보면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지도부들이나 혹은 뭐 14번 김홍걸 의원은 김홍걸 후보는 적시를 했으니까 예. 김홍걸 후보를 적시를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공격해 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다시 찾아봤더니 김홍걸 후보가 이렇게 표현한 적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더니 이제 와서 지킴이 행세를 하느냐. 특히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노무현 문재인 양 대통령에게 철저히 평가절하해온 양 대통령을 평가절하해온 분이다. 그런데 이제서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지킴이로 나서냐 이렇게 적시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응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섭섭함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서 이 부분은 단순히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서로 간에 넘어설 수 없는 그 금도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예.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 사과를 하면서 윤 씨가 아니라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김 씨라고 지목을 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김홍걸 씨를 공격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예. 아까 우리 교수님,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김홍걸 씨가 14번이잖아요.
14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에서 10%가 넘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럼 자기네들은 5석밖에 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홍걸 씨를 상당히 공격을 하는 거고 저는 지금 정봉주 대표가 즐긴다고 봐요. 아, 지금 상황을. 네, 예. 왜냐하면 자꾸 저런 식으로 해서 얘기하면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놓이게 되는군요. 계속. 그렇죠. 그럼 자기네들 주목받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은 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지킬 선명성 있는 사람들은 우리다. 그것을 계속해서 어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아 그래 열린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어떤 이벤트를 분명히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의 어떤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내일까지도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저는 즐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예. 저는 좀 반대 시각을 예. 갖고 있는데요. 네.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초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열린민주당이 정말 창당하고 난 뒤에 상당히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상당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부분이 분명히 네. 있거든요. 자, 이 선명성 경쟁 중에 하나의 소재가 윤석열 총장 때리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 조국 수호라는 프레임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결과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확장세가 상당히 갇혀버리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여권 지지층 입장들 본 경우에는 열린우리당이 저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가는 게 전체 선거판에 유리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건 아니구나 싶으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를 약간 철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상승세로 가다가 지금 꺾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봉주 이 지금 전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 개인적인 상당한 좀 섭섭함, 배신감 이런 것도 아마 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열린민주당을 만든 이유는 말 그대로 자기는 어병을 자체해서 한 건데 전체적으로 여권의 그 파이 자체가 작아지니까 이걸 키우기 위해서 나는 자발적으로 했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더불어시민당 쪽,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자신을 상당히 공격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배신감까지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본인이 사실 그 2007년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BBK 사건으로 본인이 참정권을 10년 동안 박탈당했고 그동안 상당히 정치적인 희생을 강요당했잖아요. 그리고 뭐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미투 사건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총선 출마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도 자기는 그런 모든 걸 희생해서 어병을 자체해서 당까지 만들었는데 또 결국 나를 공격해? 이 두 가지 복잡한 심정이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열린민주당이 사실을 어떻게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제로섬 게임 서로 그러니까 지지층을 나눌 거라고 봤는데 열린민주당이 너무 앞서가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그 합산의 수가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일종의 뺄셈 정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간의 갈등은 꽤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러나 뭐 선거 끝나고 난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끝나고 난 뒤도 저는 조금 정치 앙금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욕설을 했고 거기 방송을 하면서 나온 댓글을 다신 분들한테도 또 욕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어떤 모습 자체가 표심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말씀에 저는 반반씩인데요. 장성철 소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렇게 응대를 함으로써 좀 더 완전히 그 친문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강성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키는 어떤 효과를 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열린민주당을 좀 느슨하게 지지했던 그런 분들은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또 반감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열린민주당이 지금 입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것도 좀 눈에 들어와요. 네네. 뭐냐면은 예전에는 무조건 합당을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지도부에서 뭐 교섭단체를 꾸밀 수도 있다 이렇게 거리를 또 두거든요. 이런 이 상황들을 보면 어쨌든 두 가지를 느꼈을 때 하나는 열린민주당이 지금 초반과는 다르게 긴장한 상태인 건 확실한데 그러나
그러나 지금은 어찌됐든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라도 무엇인가를 던져서 한 표라도 더 지금 끌어와야 얻을 수 된다. 있게.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일종의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게 형제의 난을 보고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형제당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대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여권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마 열린민주당보다는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아마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여권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거기에 대한 아마 비판적인 이 목소리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권의 지지층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형제당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가지만 문제는 관건은 그겁니다. 중도층하고 무당층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부분인데요. 이 뭐 지금 이 두 형제의 당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심판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지금 이게 치고받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싸늘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열린민주당이 의도했던 일종의 파이 키우기는 사실상 조금은 이 아닌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봅니다. 저도 네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중도층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어떤 시각인데요. 네. 기시감이 있어요. 그 옛날에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정당이 하나의 정치인을 정당 이름으로 세우면서 그 정당과 그 정치인과의 친소 관계로 정치를 하겠다. 이게 사실 희화화된 어떤 정당의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도 중도로부터 사실 심판을 받은 게 진방 공천 논쟁이었어요. 누가 더 박근혜 대통령을 옹의를 더 잘하고 더 가깝나. 이것이 중도층이 실망을 해서 사실 새누리당이 참패한 원인이었거든요. 지금의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쟁은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더 옹호하고 또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더 복심이고 누가 더 김정숙 여사의 오른팔이고 이런 것으로서 서로 경쟁을 하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강령 정책 공약이 아니라 그렇다면 중도가 4년 전에 선택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네네. 저는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어떤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요. 표심은요, 뭐 어차피 총량은 같아요. 이 예. 부분들은.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좀 빠지면 더불어시민당이 좀 더 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고 후보를 당선시켜주고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 자, 이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뭔가 특정 후보 당선과 재난 지원금을 연관시키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얘기죠. 그러게 좀 저는요. 딜하는 예. 느낌을 받는 분들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막말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척 지금 벌이가 없어가지고 이 그렇죠. 생존의 문제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찍어주면 돈 줄게. 심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는 매표행위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천박한 인식이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강한 비판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것은요, 국민들에게 정말 모욕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전 뭐 우스갯소리로 했겠죠. 가서 그냥 유세하면서 가볍게 지나가는 얘기처럼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민들이 생존의 문제로 느끼고 그러게요. 있는 이 긴급생활자금을 저런 식의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 부분은 표심에 상당히 저는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사과 안 할 거예요, 저런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어떤 막말이나 안 좋은 말 했더라도 사과 해명 없잖아요. 김남국 변호사 예를 봐서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용한 국민들은 되게 모욕감 느끼고 심판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정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전 국민은 재난지원금 못 받는 거네요. 70%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르겠습니다. 이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아마 좀 뭔가 한 큰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식의 발언 행태가요. 우리가 과거 익히 봐왔던 정치 구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그러니까 여당의 정치 중진이 이게 신인 후보 지역에 가서 이 사람 뽑아주면요 제가 뭐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행태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정치적인 일종의 매표 행위죠. 그러니까 이 후보 뽑아주면 이 직위 뭐 해주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진짜 우리가 항상 질타해온 하나의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데 그러한 한 단면을 또 보여줬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고 재난지원금 지금 100%다 주자는 쪽은요. 이 지금 야당입니다. 예. 지금 여당은 70% 지금 주자는 건데 그렇죠. 그런 고민정 후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야당은 다 주자 했으니까 야당 후보가 되면 어차피 다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일종의 숟가락 올리기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이 재난지원금 갖고 이렇게 정치적 흥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삶이 절박한 문제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 30대 70%를 주느냐 100%를 주느냐 못지않게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정치적 쟁점으로 그러니까 이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처죠. 상처일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봐서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오세훈 후보하고 치열한 맞아요. 접전을 예. 벌이고 있다고 경쟁구.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지금 여당의 중진인 원내대표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럼 많은 이 무당층이나 중도층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여기 고민정 후보가 조금 밀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런 무리한 수를 던지지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얻어야 될 정치적 결실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관련해서 문자를 주셨는데 좀 재밌는 문자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끝차례 9700님이 햄버거는 엄마 돈으로 사는 거지만 재난지원금은 세금인데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지라고 또 올려주셨고. 아마 이 사태를 두고 야당에서는 뭐 떨어지면 안 줄 거냐, 네. 반장되면 햄버거 돌리겠다는 수준이다라고 비판을 한 데 따른 문자를 맞아요.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0416님은 원내대표의 구걸 정치인 듯 싶네요. 또 이렇게도 올려주셨네요. 예. 비판적인 네, 유권자분들의 글이 더 의견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통은 말이죠. 이럴 때 우리 정당에 찍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어저께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뭐가 문제냐면 고민정 후보를 찍어주시면 네. 이라는 조건을 예, 맞아요. 달았어요. 예. 특정 후보라는 특정 후보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그 다음 발언은 뭐냐면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도 기뻐할 것이다. 연결시키면 뭐냐면 이 재난지원금은 고민정 후보가 당선돼서 대통령이 기뻐하니까 재난지원금을 100% 줄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되죠. 없는 예, 예. 발언이거든요. 뭐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오해할 수는 있죠. 아니더라도 그렇게 지금 예. 연결돼서 발언을 네. 하니까 자 어저께 하루 동안요 고민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정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곽관홍 최고위원 나섰죠. 이낙연 선대위원장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제가 새벽에 제천에 갔다가 지금 올라오는데 포항 제천을 갔다가 올라오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한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보통 예정 시간보다 늦으면 자기 지역구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자기 지역구도 굉장히 일정이 네. 많은데 저 지역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읍소로 하면서 이 지원 유세를 합니다. 거의 민주당의 총력전을 13일 날 기울이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발언까지 해요. 저는 또다시 4년 전을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 최경환 의원이 대구에 가서 진박 마케팅을 합니다. 각 의원들한테 이 후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 모습과 저는 다르지가 않다. 그러네요. 똑같다. 어떻게 이렇게 4년 전과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야말로 두 분 말씀하셨듯이 재난지원금을 갖고 뭐 어떤 특정 후보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말 막말 중에 가장 큰 막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게요. 온 국민이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고 힘든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지금 뭐 유권자들의 또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습니다. 예. 또 이런 가운데 또 민주당 후보죠. 지금 영등포 갑에 출마한 김영주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을 정당 투표로 해서 찍어달라라는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보니까 뭐 지역구 의원도 더불어 찍고 비례도 더불어 찍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지금 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위반이에요, 100%.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성정당, 자매정당이라고 하더라도요.
출마하는 후보자가요. 상대 출마하는 후보자가 뭐 모정당이든 위성정당이든 그 후보자들을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아닌 출마하지 않는 그 당의 의원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후보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0%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그거를 알아가지고 김영주 의원도 그 얘기했던 거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할 그러면 것 뭐 같아요. 위반이 되면은 나중에 당선이 아니 근데 이 사건 예. 이 건을 가지고 뭐 예. 당선 무효형이라든지 그런 건 아닐 거고 어차피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뭐 고발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뭐 위중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가볍게 네. 지나가는 얘기였는데 이제 논란이 됐던 걸로 봐야 돼요. 선거법 위반은 맞습니다. 위반은 선거법 맞고요. 위반은 뭐 저도 제가 생각해서 위반 맞는데 김영주 후보가 당선된다고 그래서 당선의 이거 뭡니까 이 당락이 오갈 정도의 네네. 심각한 사안으로 아마 보기는 좀 아마 이 지금 이 검찰이나 아마 법원이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거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상당히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이번 이 지금 총선에서. 초유의 이 상황이 낳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슬프지만 웃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픈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자아상이다. 네. 뭐 그 정도 생각만 듭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가 대검찰청 앞에서 이제 윤석열 사수를 외치면서 혈서를 썼는데 자 여기에서 그 윤석열 총장 이름 자세히 보시면 저기 나와 있어요. 네, 좀 뒤집어져 있긴 한데요. 렬이라고 썼어요. 이거 너무 정치를 희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 어찌된 일이죠?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열자를 쓰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본인의 이름을. 근데 저 화면 보셨어요? 혹시 저 유튜브에서 예, 예. 영상으로. 화면 다 네네, 영상 다 네. 보셨어요? 저 되게 저는 못 봤습니다. 웃겨요. 저 글자 쓴 것도 웃긴데요. 저게 이제 혈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영상을 보면은요. 이렇게 쓰시다가 네. 갑자기 흐릿해지니까 종이컵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종이컵에다 손가락을 담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써요. 아. 그러고 옆에서 있다가 야 저기 글자가 너무 흐려. 저기 옥토전기 이런 얘기도 들려요. 빨간 약. 알겠냐. 그런 얘기가 다 들립니다. 풀 영상을 보면 웃긴 거죠 정말. 그러니까 혈서 반 혈서 반 차라리 약인가요? 쓰지를 말지. 저는 하여튼 뭐 혈서가 아니라는데 좀 더 많은 저 의심을 무게를 두는데 실으시네요. 네. 기본적으로 저 이은재 의원이 상당히 이제 배지에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종인 위원장을 스토킹처럼 졸졸졸졸 따라다닌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봤고 본인이 이제 어차피 조국 대 윤석열 이렇게 프레임이 가니까 네. 내가 이제 윤석열 호위무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저런 거 보면 국민들께서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더 재밌다라고 웃으실 것 같아서 요즘 코미디 프로그램 시청률이 낮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현재 의원이 20대 의원을 하시면서 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현재 의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두 가지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열렬한 그 이 야당 투사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상당히 몸을 던져서 이를 막는 그런 모습이 한 장면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이절만 하면 터져놓은 어설픈 일본어 갖고 이야기하는 그 국회 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자신은 뭐 정확한 뜻도 모르고 그 우리가 항상 쓰는 말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하면서 상당히 조금 일종의 허설 플레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아까 또 이야기했던 우픈 그러한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상황인데요. 이 지금도 딱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뭔가 야당의 투사다운 모습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어설프고 상당히 슬프지만 웃기는 그런 상황. 한국 정치의 또 다른 이 기묘한 상황을 보여준 하나의 자아상이다. 근데 요정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요정. 네. 요정이요? 예, 사퇴하세요 막 해가지고 아, 네네. 그런 영상이 요정. 짤방에 돌아다니면서 사퇴 요정이라는 투사가 아니라 요정이라는 네. 얘기도 있습니다, 교수님. 별명이 많네요. 별명이 많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경제당 지금 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례만 냈고 또 3%까지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국민들의 시선 그리고 여론의 어떤 시선이 좀 고팠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정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강령 정치 공약 뭐 이런 것을 좀 더 차별화되게 하면서 국민의 호소를 해야지 저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여론을 의식을 해서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표를 구걸하는 것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 이런 가운데 어제는 홍준표 무소속 후보가 유세 중에 골프채로 위협을 당한 일도 발생을 했고 또 부산에서는 이현주 후보의 남편이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고 해요. 사실 뭐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유가 폭력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정치에 대한 어떤 신물나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이렇게 좀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화면에 나오네요. 골프채를 네. 들고. 저거 너무 위협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건 정치 혐오가 아니고요. 상대 당, 정당에 대한 혐오라고 보여지면 돼요. 정당에 대한. 네,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혐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저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저거는 되게 과한 모습인데 보통은 아침에 유세하고 다니면은요 창문 열고 자는데 왜 그래 하면서 막 욕설을 욕설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막 쫓아와가지고 막 얼마 전에 식칼로 또 그렇죠 위협을 했던 흉기로 일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저 위협을- 위협도 당하고 네. 그랬거든요. 저러면은요 후보들이 아무리 노련하고 그래도 상당히 위축됩니다. 그렇죠. 정말 그럼요. 막 그 위축되고 폭력은 안 힘들어요. 되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네. 내서라도 저런 것들은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자제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네. 근데 가끔 기분 좋은 일도 있어요. 유세하다 보면은요 막 이렇게 요구르트도 사다 주시는 분도 있고 유권자들이 꽃도 고생한다고 막 그렇죠. 말씀해 주시죠. 꽃도 주시고 그러면 또 기운이 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용기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지금 양당 뭐 여러 막말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당에서 지금 총선 위기감도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백석도 위태롭다라고 했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엄살이다라고 했어요. 뭔가 시각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그러게요.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박영준 그 공동선대위원장의 저 이야기는 아마 본인은 상당히 좀 이렇게 심각하고 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사실 뭐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의 상당한 우위를 나타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지금 이 그 박영준 위원장의 그 당 소속이었던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계속적으로 이 파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아마 그런 심각성을 아마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일식의 업소를 통해서라도 일단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를 좀 발동시키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엄살 떠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마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엇박자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저렇게 업소를 하지만 또 한쪽은 그래도 이 대한정당으로서의 뭔가 좀 당당한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예. 계산된 차원에서의 엇박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김종인 총괄위원장 개인의 약간 정치적 자존심 이런 것도 또 좀 녹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이 지금 사실 선거의 구원투수로 지금 등판한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개헌전선 또 확보하지 못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얼굴에 좀 이렇게 이미지에 먹칠하는 상황이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왜 내한테 이 의견도 없이 먼저 이렇게 터뜨릴까? 그러한 불만도 살짝 녹아 있는 것이 아닐까?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모르죠. 네. 어쨌든 지금 드러나는 형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절박해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전략적인 멘트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좀 즉흥적이었을까요? 예, 이제 미국도 우리처럼 사실은 동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우리도 동쪽이 약간 더 보수적이고 서쪽이 약간 더 진보적인 그런 그 이 득표 구도 결과를 자체가. 나타나잖아요. 미국도 동부와 서부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아예 갈립니다. 그랬을 때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중간에 뭐 지금 러스트벨트라고도 얘기하지만 중간에 몇몇 주들이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표를 던졌다가 이쪽으로 표를 던졌다가 하는 스윙 스테이트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스윙 보터, 스윙 스테이트는 단연컨대 수도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박형준 선대위원장의 발언에 나온 시점이 딱 주말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네. 선거를 앞두고 주말 정도가 바로 그러니까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특히 이제 쫓아가야 되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중요하죠.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민심, 스윙 스테이트의 민심이 사실은 몇몇 막말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절박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여기에 뭔가 시그널을 보내야만 한다라는 그 절박감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여의도 연구원의 어떤 자료설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뒷받침해서. 그러니까 언제나 있어왔던 하나의 어떤 읍소, 절박함 이런 어떤 표현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지금 절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도층들의 어떤 민심이 좀 돌아서지 않았나, 또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그 절박한 심정을 흡수를 하는 표현한 거네요. 그런 어떤 이 전략적인 그 멘트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장 소장님 그러니까 어떠세요? 박형준 위원장은 현실을 얘기한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희망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언론사의 여론조사와 각 당의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180석은요 적게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면요 200석이 가능합니다. 법여권에서요. 그렇죠. 법여권하고 이제 저는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에서 200석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맞다면. 네. 여론조사 맞다면.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통합당 위태한 상황이라고 통합당 볼수 같은 있겠네요. 경우에는 100석이 아래죠. 그렇죠. 그러니까막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100석 안 된대요. 제발 개헌조지서만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현실적인 걸 얘기한 건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 큰일 났다. 자 보수파들 나가서 투표하자. 이럴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너무 차이가 나면 이제 후보들이 이제 우리 선거운동 해봤자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저렇게 차이 나면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겠네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 그러지 말아라. 우리 사기를 좀 올려주고 좀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를 조금 더 고조시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네네. 저 멘트 발언들이 어떻게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는 뭐 내일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또 이번 총선의 키워드 중 하나가 아마 비례위성정당일 겁니다. 총선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만큼 소수 정당의 어떤 힘이 좀 실어질지 수혜를 받을지가 궁금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나오는 뭐 여러 판세 분석에 의하면 지금 소수 정당들이 뭐 교섭단체는커녕 과연 그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 그 회의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위성 정당이 느닷없이 출연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다당제 구도를 통해서 연정과 연대를 통한 뭔가 협치의 뭐 정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이 원래 선거 이 개혁의 의도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그 구도는 결국은 거대 양당의 또 다른 또 치열한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밖에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위기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이제 그 투표일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만 무당청, 중도층들이 어떤 표심을 발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이 뭔가 상대적인 좀 이 득표를 갖고 가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형편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에 실험 자체가 그럼 실패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가면 앞으로 폐기 처분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연동제라는 나름대로 또 다른 편법을 쓰는 바람에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그 국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위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또 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의 개편도 맞물려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떠세요? 이 효과를 못 봤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못 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자리 숫자 10석을 얻으려면요. 비례 득표율로 20%가 나와야 되고 높네요. 교섭단체가 되려면 40%의 득표율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나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도 대략 10% 내외의 득표율을 얻게 되면 5석이나 6석 정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통과시킨 이 집권 여당과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분명히 국민들의 어떠한 심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결국은 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하면서 전체적인 100%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당에 한 표라도 해서 한 명이라도 하고 싶지만 내가 주면서 이게 사표가 되지 않을까.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2.9999%만 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한 표가 사표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표 방지 심리가 이번에는 아주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거대 양당이 어찌됐든 나눠 갖는 모양새가 될 텐데 차재원 교수님 말씀에 저는 너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자. 그러려면 여야
한껏없이 이번에 다 끝나고 합쳐서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국회의원 수를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늘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어요. 예. 상한선이 없이 예를 들어서 독일처럼 400명이 될 수도 있고 350명이 될 수도 있고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에 따라서 연동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득권 더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더 내려놔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만 제대로 연동형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연동형을 하면 가능하죠. 그만큼의 어떤 여야가 한꺼번에 그런 마음을 모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일 총선인데 여야 의석수 전망 좀 들어볼게요. 앞서 좀 해주셨. 저부터 해요? 예, 200석. 예. 저는요 미래통합당이 145석으로 제 1당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145석. 네, 그 예. 위성정당까지 합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37석 정도로 제 2당 할 것이다라고 전 전망해 봅니다. 예. 야당이 커지는 네. 여소야대가 된다는 겁니까? 네,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미래통합당이 1당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저는 뭐 투표 원래 투표라는 건 그 투표하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물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판세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아마 굳히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민주당 우위에 굳히기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문제의 관건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가반수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범진보 그러니까 여건이 180석을 확보하느냐가 저는 가장 큰 그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80석 하면 이 절대반 그 뭡니까 이 지금 반지의 제왕이 놓는 절대반지의 손에 끼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그 이 지금 보수의 악건이 얼마만큼 저지해내느냐 그 부분이 저는 뭐 관전 포인트지. 지금 승패는 사실상 어느 정도 지금 나온 것이 많이 아닐까? 나왔다고 보시는 뭐 저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네. 좀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다른. 아니, 제가요 네. 그 너무 그냥 의석수만 얘기해가지고 네. 그냥 제가 논리를 좀 설명해 네,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대략 8% 정도 차이가 나는 접전 지역은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가 조작된 게 아니라 부정확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이길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예.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잖아요. 저는 이 4월 5일 날 본선 투표에서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의 표심이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분산 투표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에 대한 어떠한 분노 투표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만약에 이 집권 여당이 과반수를 못 얻으면 4월 9일과 10일이 그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분기점. 왜냐하면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 얘기를 했고 네. 이해찬 대표가 과반 의석 압승이 예상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투표장으로 더 이끌 것이다. 네. 전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네, 저는 모레 아침에 조간신문의 일면 톱 헤드 타이틀을 미리 예상을 맞춰보겠습니다. 예. 자, 국민은 민주당에도 통합당에도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게 전 될 것 같아요. 즉 국민은 현명하게 양대 정당에게 그러니까 반성의 기회를 줬다. 뭐 이렇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해찬 대표와 그 다음에 그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과반 그리고 180석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려면 과반을 넘겨야 돼요, 최소한. 예. 그런데 만약 과반을 못 넘기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과반을 꼭 넘겨야만 했는데 네. 즉 제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든 건 과반을 못 넘길 것이다. 또 미래통합당도 승리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민주당보다 높거나 과반을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저는 140석 내외에서 양쪽이 표 차이가 큰 차이 없이 사실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당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네.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세 분의 분석이 좀 예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아침 토론 진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